네, 어제 열린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중심으로 협치에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계엄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공식적으로는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한 계엄 준비 의혹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는가 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꺼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1대1 여야 대표 회담 외에도 이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국민적으로 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산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정말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났다는 그 의미는 좀 퇴색이 되고 야당이 결국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대립각 구도를 그 자리에서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계엄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한 중순쯤이죠.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 차례 제기를 했다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란으로 종결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 대표가 별다른 논거도 없이 여야 대표회담 자리에서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꺼내는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 사실의 영역의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야당 입장으로서는 근거를 지금 제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여당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피해 망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피해 의심이나 피해 의식이나 아니면 합리적 의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 곧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김용균 처장 인사청문회가 그러자라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대통령 경호처장이 곧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과거 전력이 있을까? 그런 사례를 저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이라고 하는 사조직이 군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군이 이제 문민 통치를 했던 거죠, 군을. 그 이후에 특정 그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무슨 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는 고등학교 이름을 딴 충안파라고 하는 명칭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영영 경호처장도 대통령보다 한 해 선배라고 하죠. 그리고 국군 기무사가 이름을 바꾼 거죠. 국군 방첩사령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충안구 출신이고요. 그리고 777 사령관도 역시 군 정보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령관이 충안구 출신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2017년 그 탄핵 국면에서 그때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게 바로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계엄령 문건에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체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 탄핵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내 움직임하고 이런 두 가지 것들을 결합해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근거는 좀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계엄 준비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민주당이 근거를 제시해라.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역시나 민주당을 향해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라 그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계엄을 의심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군의 어떤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된다든지요. 아니면 최근에 군 내부에서 평상시와 다른 매우 긴박한 지시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뭐 계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2017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계엄 문건 의혹이 터졌을 때 검사 37명을 동원해서 100일이 넘도록 200명을 조사하고 거의 100여 곳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그 허위 사실 유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민주당이 또 다시 계엄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계엄의 얘기를 꺼냄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현 정부를 마치 독재 정권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이 야당의 공세가 전 너무 지나치다.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특히 국회가 과반이 지금 야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정부로서는 전혀 실익도 없고 효력도 없는 계엄 선포를 추진한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좀 너무 과도하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대통령, 네.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엄령 문건은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누구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만들게 됐는가? 국내에서 당시 탄핵 상황이라는 건 뭐 헌정사상 초유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위급 사태에 대비해서 확 내부적으로 결재까지 마친 문건으로 제작을 했던 거냐, 만들었던 거냐, 아니냐,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이지 계엄령 문건을 만든 사실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군이 그런 유사시에 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게 합리성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에서 검찰 수사 결과 그게 입증이 덜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떳떳한 거라고 하면 당시 조윤천 사령관은 왜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습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그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오늘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렇다면 오죽하면 계엄령을 걱정하겠느냐, 이게 실제 계엄령 얘기보다는 계엄령을 걱정할 정도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국내 긴밀한 움직임을 민주당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때도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군 정보 라인이 대통령 관저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요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망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의식에 조금 가깝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의심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니라 전례가 일단 있었던 일이고 지금 여당 내에서조차 탄핵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언급될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긴박한 사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과거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주변에 군 라인이나 특정 뭐 충암파라고 하는 그런 라인들이 다 포진해 있고 경호처장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내려온다면 만약에 급변하는 사태가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군이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야당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느냐,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야당의 사고 방식이 상당히 좀 80년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그 효력 자체도 매우 아주 급속도로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정말 군이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 한 명을 지키겠다고 움직이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다라는 우리의 확고한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정말 실제로 현재 실생활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까 봐 걱정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신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물론 정말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야당에서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문민적 통제를 촉구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계엄의 실질적인 준비 과정에 그 어떠한 작은 단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의 공포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를 좀 악마화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민생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 항목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모았던 해병대원 특검법 또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오늘 어제 있었던 대표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주로 나오니까 일단 만남 자체, 그러니까 회담 개최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집중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이렇게 큰 합의는 없었지만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실제로 합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문을 보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문구 정도의 의미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네. 어떻게 고쳐서 무엇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 효력은 없거든요. 그런 점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가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어쨌든 11년 만에 도출된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빈손 회담이라는 또 그 이후에 약간 뒤끝 공방이라고 하는 또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애써 이제 양당 대표가 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뭐 제2병 특검 문제라든지 금투세 문제 등 그동안 이미 의제로 설정이 됐고 상당히 충분한 의견을 내서 이제는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의 결과 정도는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후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당 대표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물 보따리가 없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매우 아쉬워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선물 보따리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오늘 어떤 의미를 부각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11년 만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동안에 계속 싸우는 모습만 네. 국회가 보여주다가 뭔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일단은 격려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간에 만났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뭐 방탄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정치에 그런 전략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여야 대표 간에 최소한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를 꼈다고 한다면 네. 이 다음에 민생 현안에 대한 서로 간에 뭔가 논의를 할 때 이런 신뢰가 조금이라도 밑바탕이 된다면 상대방을 의심의 시선으로 한번 보지 않고 뭔가 좀 과감하게 양보한다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 회담 3+3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약 40분가량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 동안인 약 40분가량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두 사람이 이 시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이루어진 독대 대화였기 때문에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제 비공개 대화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느냐 더욱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상상의 영역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 역시 주변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통해서 뭔가 전해지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저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아마 약속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저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최혜병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서로 간에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필요성이나 이런 정도는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금투세 문제의 경우에도 서로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조금 더 완화냐 아니면 유예냐 아니면 완전히 폐지하는 거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일단은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바로 도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뤘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얘기만 하다가 최소한의 접점을 좀 어느 정도는 찾았을 가능성, 공감을 이뤘을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대신에 이제 공개적으로 밝힐 때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내부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또 논의가 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꺼내놓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뭔가를 공감하는 정도의 내용들의 대화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어제 여야 대표 간의 비공개 대화 40분간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아주 절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대권 주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음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두 대표가 계속해서 여야가 대립하고 충돌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선 주자 정치인으로서는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해서 두 대표가 재임하는 동안 국회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저는 크게 두 대표가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각 당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당론에 대한 어떤 비판 의견에 대한 저는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물론 금투세에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에 줄 수 있는 어떤 충격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요. 또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 역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러한 공감대를 이룰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너무 설득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40분이었을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처지를 좀 이해하는 수준의 그런 사적 대화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 당시 수사는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늘 모 신문의 사설에서 이 문장이 저는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이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이나 검찰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근데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선물을 지금 뇌물죄로 받은 이제 월급을 뇌물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도 상실한 수사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지 3년이 지금 훨씬 지났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도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의심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제3자 뇌물죄를 원래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대가와 함께.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은 당시 인사라인에 있었던 인사들 뭐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다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좀 혐의 입증이 쉽다고 판단한 뇌물죄로 바꾼 거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마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그것도 전 사위가 받았던 봉급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할까?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양상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항공사로서는 전력이 매우 좀 부실한 그러한 사위가 전무이사로 발탁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딸에게 주었던, 딸 가족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생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요직을 받고 또 그에 이어서
그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의 사위가 기업에 채용이 되는 이 구조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뇌물의 정황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부정 해외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또 오늘 여러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이제 제3자를 통해서 현금을 이제 송금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탁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왜 이 시점이냐? 저는 오히려 빨리 수사하지 않은 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는 것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결백하다면 이 문제를 이번에 잘 해소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터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빨리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하는 문제가 도대체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도 납득이 잘 안 되더군요. 그리고 이상직 전 장관의 경우,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도 이미 뭐 성공한 사역과로 당시에 알려졌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사실 물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 임명 자체를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뒤쯤에 왜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해외 법인에 이사가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 가지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딸, 더군다나 아무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딸이었거든요. 독립생계가 가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딸을 마치 대통령이 부양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받았던 월급을 뇌물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이런 식의 서사를 써나가는 것은 결국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기에 위한 목적의 수사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혐의 입증을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